자, 눈 감았다가 뜨니까 12월 됐고요. 지금 여기 산타가 아주 증시에 먼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크리스마스는 한참 남았지만 여기 그림 보시면 뉴욕 증권거래소에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돈을 뿌리는 듯한 그림입니다. S&P 500도 올해 고점을 돌파했고요. 파월도 여기 돈주머니 막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타 몽키도 먼저 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증시 좋은 거는 좋은 거고, 또 이런 한편으로 걱정도 있어요. 너무 시장이 또 앞서간 거 아니냐, 약간 설레발인 부분도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빅7 추가 매수 기회가 또 올지 같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증시가 5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와, 스멀스멀 오르네요. 매주 제가 라이브 하면서 소개해드리는데 1주 연속, 2주, 3주, 4주, 이제 5주 연속 상승. 어디까지 연속해서 오를지 모르겠지만 계속 오르고 증시가 올해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마 이번 주 빅테크 들고 계셨던 분들은 한 주간 빅테크는 그닥 재미없었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오른쪽 주간 수익률 보시면 빅7은 좀 부진했거든요. 대체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스닥도 0.1% 상승했으니까 사실상 오른 게 맞아 라고 하셨을 수 있는데, 빅7과 나스닥이 좀 쉬는 동안에 나머지 못 오른 주식들이 힘을 내준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주식들 들고 계셨던 분들은 기분이 좋았던 한 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증시에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 좋은 거고요. 빅7 나스닥이 숨고를 동안 중소형주라든지 대형주 중에서도 빅테크가 아닌 종목들, 혹은 금리 때문에 피해를 봤던 금리 하락의 수혜를 보는 주식들이 반등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S&P 500의 올해 최고가, 다우도 올해 최고가 했고요. 무엇보다도 채권이 폭등 수준입니다. 채권이 3.6% 올랐습니다. 한 주에. 정말 주식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변동성을 보였고요. 채권 반등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월 달 수익률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한 달 동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금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니 해도 최근의 증시 급등의 요인은 금리 하락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10년 금리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걸 제일 1순위로 봅니다. 일단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전에 금리가 5%까지, 시장금리가 5%까지 올라가면서 와, 이제 금리 급등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들도 튀어나오고 걱정도 많았었죠. 주식도 빠지고요. 근데 불과 한 달 반도 안 됐습니다. 10월 19일 5%를 찍고 지금 12월 3일이니까 한 달 반이 채 안 되는 기간 만에 금리가 거의 1%포인트 빠진 겁니다. 정확히는 0.8%포인트 빠졌죠. 5%에서 4.2가 됐으니까. 이거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면 8월, 9월, 10월, 11월 거의 3달 동안 오른 걸 한 달 만에 내려버린 거거든요. 진짜 금리가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오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죠. 야, 지금 최상의 조합이다. 증시 당분간은 악재가 나올 게 없다. 경기 침체도 당장은 올 것 같지도 않고, 경기 연착륙 가능성도 높아졌고, 금리도 내려가고, 연준도 곧 있으면 내려줄 것 같고, 최상의 골디락스 조합이다. 아니다. 너무 앞서갔다. 또 증시가 언제나 항상 악재를 또 크게 부각시키듯이 지금 또 너무 호재를 부각시켜가지고 너무 또 설레발하면서 앞으로 간 거 아니냐, 좀 조심하자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VS가 나눠졌습니다. 구독자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딱 이 시점에서, 아마 12월 초의 시점에서 이게 당분간 이런 분위기 간다, 뭐 악재 없다, 아니다, 지금 너무 설레발이다, 너무 랠리가 앞서갔다, 급등했다, 이런 관점이 나눠질 텐데, 그래서 이번 주에 한 주 동안 금리 하락을 만든 요인들 정리해왔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뭐 줄줄이 금리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이번 주 내내 한 주 동안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이게 가장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헤지펀드 빌 에크먼, 요즘 작두 탔다고까지 평가를 받습니다. 너무 금리 전망을 딱딱 맞춰가지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댓글 보니까 이 사람이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시장 조성자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발언권이 센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작두를 탈 정도로 예언자이자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트는 거다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정확한데, 왜냐면 이번 주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지금부터 3개월 내에, 그러니까 내년 1분기 내에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연착륙은 물 건너간다. 미국 경제가 박살날 거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큰 하드랜딩, 경착륙, 침체 쇼크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하를 주장하면서 이게 시장에서 엄청 주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불과 한 달 전, 2달 전에 금리에 대해서 코멘트한 게 딱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소개를 다 해드렸었는데, 9월 달쯤에 이제 나는 금리 상승에 베팅할 거다, 고금리의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와, 빌 에크먼 돈 많이 벌었겠다 했는데, 갑자기 10월 말에 나는 이제 금리 상승 베팅 거두겠다, 경기가 빠르게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죠. 그래서 이때도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겠다 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때가 금리가 5%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작두 탔다 이렇게 생각하고, 댓글 보니까 글로벌 리딩방이다 하면서 얘기할 정도로 잘 맞추니까. 근데 이제 11월 29일 날 이런 분위기에서 조기 인하할 거라고 한번 탁 또 코멘트를 하니까 시장이
아이고야, 진짜 금리가 더 내려가려나 보다. 진짜 연준이 3월 내에 항복하려나 보다. 뭔가 아는 게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닌가라면서 시장도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이 한 사람이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금리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진짜 헤지펀드답게 전망을 한 달마다 바꿉니다. 9월에 오른다 그랬다가 10월에 내려간다 그랬다가 11월엔 더 내려간다 그랬다가 진짜 단타꾼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헤지펀드답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전망을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 거기다가 쐐기를 박아주는 게 연준이었죠. 여기 보시면 연준 위원들인데, 투표권이 있는 연준 위원들인데 연준 내에서도 최대 강경 매파가 변심을 합니다. 여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매운맛 강경 매파인데요. 금리를 오래오래 고금리 유지된다, 올려야 된다라는 강경 매파들인데, 요 분이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금리 한 번 더 올려야 된다고까지 추가 인상을 주장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매운맛이죠. 근데 이분이 말을 싹 바꿉니다. 이번에 보더니 근데 지금 상황 보니까 인플레가 잘 잡히고 있어가지고 물가가 잘 잡히고 있어서 지금처럼 물가만 잘 잡혀준다면 침체가 오든 말든 꼭 침체가 와야 내리는 게 아니고 침체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까지 코멘트를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시장이 엄청 환호를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도 정말 놀랐거든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침체가 와야 혹은 경기에 쇼크가 와야 금리를 내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어도 된다 라고 하니까 이 물음표를 완전히 해결해 준 거죠. 시장에서 고민하던 부분을. 저도 이거 되게 보고 놀라웠는데, 지금 마침 이번 주에 물가가 나왔죠. 연준이 보는 물가가 PCE 물가라는 건데 요게 나왔는데 마침 연준이 전망한 목표보다도 빠르게 내려오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 물가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연준이 올해 연말까지 3.7 정도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지금 이 속도로 내려가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3.5 아래 3.3까지 내려옵니다. 이미 근원 물가,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할 때 보는 근원 PCE 물가는 이번 달 이미 3.5를 찍었고요. 이대로 내려가면 못해도 3.4, 3.3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내려가네라고 하니까 금리를 더 올리긴커녕 이거 잘 하면은 진짜 금리 인하도 가능하겠는데라고까지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려서 연준 위원이 예전에 힌트를 준 적이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 같은 데서 언제쯤 금리 인하를 내릴 거라고 보면 되냐 그랬더니 요 둘의 차이가 기준금리 5.5와 물가 3.5, 요 차이가 2% 벌어지기 시작하면 더 올릴 이유가 없다라고 예전에 힌트를 줬었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 둘의 차이가 2%로 벌어졌습니다. 보이시죠? 기준금리가 5.5, 물가가 3.5니까 둘을 빼면 2%가 나옵니다. 이게 25년 만에 가장 제약적인, 긴축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는 거고, 더 올리긴커녕 기준금리가 그대로만 가주면 물가가 내려가면서 이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긴축적인 효과는 더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시장은 여기에 맞춰서 기준금리가 따라 내려올 수도 있다. 물가가 3 내려가면 거기에서 2 차이 나는 만큼 기준금리가 5%로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시장이 기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연준이 말한 조건 다 충족됐다. 이제 기준금리 내리면서도 물가 잡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근거가 있는 기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 옐런 재무부 장관도 이제 기분 좋아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걱정했던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침체를 유도해야 된다, 촉발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쇼크를 줘야만 이 고물가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잘 잡히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좋은 조짐이 보인다라고까지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시장이 환호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등장한 말이 이거죠. 보험적 금리 인하. 아마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제 리포트든 뉴스든 언론에서 보험적 금리 인하, 선제적 금리 인하, 영어로는 인슈런스 컷인데요. 말 그대로 혹시 모르니 예방적 차원에서 살짝 금리를 낮추는 걸 말하는데 요거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제부터는 침체가 오든 말든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에 베팅하고 있다. 왜냐면 연준 위원이 말했으니까요. 본인 입으로 직접 침체가 오지 않아도 금리 내릴 수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이건 설레발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시면 최근 20년 동안 이 3번의 예방적 보험적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인슈런스 컷이죠. 1995년에 금리를 3번 내렸습니다. 75bp, 0.25%씩 3번 내리면 75bp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 내렸고 98년에도 한번 3번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3번 내렸어요. 3번에 달하는 준하는 금리를 내렸었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때는 침체가 없었었죠. 코로나가 터진 건 2020년이니까 그 전입니다. 1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때는 침체 쇼크도 없었고 증시 쇼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연준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침체가 없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이제 기대가 막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도 그걸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예방적 금리 인하를 왜 하냐? 그러면 고금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연준도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보고서를 통해서 경기 둔화를 인정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공개하는 베이지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1년에 8번 정도 나오는데 미국의 12개 정도 지역의 연방은행에서 보고서를 취합해가지고 경제 동향을 취합해서 이걸 가지고 FOMC 기준금리 할 때 위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야, 이쪽 뭐 서부 지역은 좀 안 좋고 동부 지역은 좋고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경제 동향 보고서가 베이지북인데 여기에 첫 페이지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미국의 경제 활동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처음 코멘트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만든 게 요건데 지금 연준 베이지북 경제 활동 수준을 보면 침체 초입이죠. 그러니까 연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놔두면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12곳의 지역 중에 6곳이 둔화로 돌아섰기 때문에 요거 이제 좀 있으면 한 3개월 내에 그러니까 빌 에크먼이나 연준 내부에서 좀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은 내려야 될 수도 있다. 이거 잘못하면 5.5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큰 쇼크나 침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 미리 예방적 금리 인하를 해보자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준 내부적으로 나온 보고서이기도 하고 공개적인 보고서입니다. 베이지북은. 그래서 지금 이걸 반영해가지고 미국의 GDP 성장률 3분기까지는 막 5.2% 미국 경제 강하다 막 그랬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전망하는 연준의 전망치를 보면 최저치를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깜짝 놀랐는데요. 막 경제 강하다 그랬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미국 GDP가 4분기 다음 분기 2%에서 1.8에서 1.2로 최저치를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0% 밑으로 떨어져야 침체이고 쇼크가 올 수 있어서 아직 거리는 멀지만 확실히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건 이제는 정말 가시권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맨날 둔화된다 말만 했는데 정말로 GDP 숫자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이 둔화되고 있는 게 보여서 연준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예방적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싶어 보입니다. 이거 근거가 있는 기대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요약해드렸는데 금리가 내려오는 만큼 반대로 증시도 급등 중입니다.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딱 여기 보시면 데칼코마니 보이시죠? 금리가 급등해서 빠졌던 만큼 금리가 내려오니까 빨간색, 검은색 주가가 올라갑니다. 4,100 찍고 지금 거의 4,600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1차 관문이 4,600이거든요. 4,600만 뚫으면 그 위에는 열린 구간이다. 그 저항 매물들이 없다. 쉽게 말하면 팔려는 매물들이 없다. 살려는 매물만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4,600 뚫으면 관망 자금 더 들어오면서 뽀모 자금, 주식 안 할래요 했던 분들까지 돌아오면서 주식시장에 막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4,800까지는 그냥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4,800이 역사적 고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고점인 4,800까지 4%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게 되는 거고요, 이제는. 그래서 4,800 뚫으면 정말 주식 끊었던 주식 처음 하려는 분들도 다 들어오는 그런 장세가 열린다 그랬는데 지금 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한 달 동안 금리가 급락했기 때문에 증시 수익률도 역대급이죠. S&P 500이 여기 11월 한 달 수익률 표로 보시는 건데 진짜 저도 보고 깜짝 놀란 게 보통 S&P 500이 1년에 10% 정도 오르거든요. 연평균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10% 내외입니다. 근데 11월 한 달에 9%로 올라버렸습니다. 진짜 1년치 수익을 한 달에 다 끝내버린 정도로 정말 지금 급등하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다우, 채권까지도 장기 채권 TLT 투자하신 분들 많을 텐데 TLT도 9.5% 오를 정도로 이게 S&P 500 역사상 7번째 월간 수익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좋은 거죠.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 좋은 거고요. 그래서 주식만 좋은 게 아니고 채권도 좋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모든 자산이 폭발적인 랠리 중인데 마치 이제 2008년 이후에 최고의 한 달이라고 써 있는데 뭐냐면 지금 주식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이제 경기 침체가 안 오면서 금리가 내려간다는 생각에 기업들도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으니까 회사채도 오르고 위험하게 불렀던 하이 일드라 그래서 고위험 채권이 있거든요. 정크본드라 그래가지고 좀 고위험이지만 기대 수익률이 높은 이자율이 높은 그런 저신용 등급의 채권까지 다 올라가지고 2008년 이후로 이렇게 에브리띵 랠리라고 써 있습니다. 만불 랠리 다 오르는 장세, 금, 채권, 비트코인, 밈 주식, 테마주, 유망주, 대형주 다 오른 그런 한 달이고 그런 부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분위기가 슬슬 과열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낙관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고 비트코인도 2년 내 최대 규모 자금이 유입 중이랍니다. 계속 오르니까 지금 비트코인 자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유동성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9주 연속 자금이
확대되고 있다. 스멀스멀 들어오나 봐요. 비트코인도 보니까 고점에서 80% 가까이 빠졌다가 계속 오르더니 지금은 고점 대비 42%까지 올라왔네요. 어느새 올해 수익률이 134%다 오르지만 비트코인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지금 암호화폐 제 영상을 찍는 시점에도 계속 고점 돌파를 하면서 올해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위험 자산까지 여러 유동성 자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너무 앞서간 건 아니냐. 알겠는데 너무 좀 달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보시면 블룸버그에서도 요즘에 어디를 둘러봐도 금리 인하 얘기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디까지 베팅을 하냐면은 내년 5번 금리 인하할 것까지 반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멀리 가 있다는 거죠. 여기 파월 의장이 약간 표정이 좀 어두워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가서 김칫국 원사발 드리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내년에 한 2번, 3번 뭐 이 정도 시장이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 인하할 것을 지금 5번 베팅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원래 증시는 기대감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눈은 저기 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 뭐 연말까지 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앞서간 건 있다. 그래서 앞서간 것도 있는데 더 많이 금리 인하하면서 심지어 오른쪽 보시면 시점도 더 땡깁니다. 욕심도 많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내년 3월로 금리 인하 시점이 당겨졌습니다. 다수가 됐어요. 6월이었다가 5월이었다가 지금 3월입니다. 이제 3월 금리 인하 베팅 퍼센테이지가 63.8% 다수가 됐죠. 심지어 제가 보니까 1월달 있죠.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1월달에 금리 내릴 거에 베팅하는 퍼센테이지가 15%까지 올라왔어요. 원래는 이거 동결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은 이게 지나쳤을 수 있다. 이대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 싶습니다. 연준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내려야 될 정말 쇼크가 나오는 거 아니고서는 조금 이르지 않나 싶기도 한데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베팅을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점도 빨라졌는데 하는 것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양방으로 앞서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침체나 어떤 쇼크가 오지 않는 경우는 앞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금리 인하하는 횟수가 3번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해서 1년에 한 3번 정도 하는데 금융위 같은 그런 쇼크가 오면은 막 한 번에 빅스텝으로 내리고 하지만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침체가 안 오면서 금리를 내리는데 5번 내린다면 조금 많지 않냐라는 이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앞서갔다. 그래가지고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보통은 과거에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딱 3번, 98년에도 3번, 2019년에도 딱 3번 내리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도 리포트들 보면은 한 3번 정도 내외로 내리지 않겠나 이렇게 하는데 5번은 조금 오버한 거 아니니? 라고까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상황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그 부분까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개인 투자들도 낙관론이 많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조금 찝찝했던 게 요즘 보니까 갑자기 증권 계좌를 다시 튼다는 분들이 늘어나는 게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 주식 계좌 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다시 관심도가 늘어나는 게 또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어요. 이게 더 이어지면요. 주식 안 하시던 분들까지 들어오는 그런 장세가 또 열리는 거죠. 그런 게 과열이기도 한데 그래서 분위기 전달 차원이었고 한번 여러분들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주변에 생전 주식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한다고 하시면 조금 이거 살짝 과열인가? 물론 뭐 그렇다고 떨어진다는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다는 거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개인 투자들 심리도 5주 연속 상승 중이고 지나가는 분들한테 2명 중 1명한테 주식시장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다면 절반이 오른다고 하고 있고 내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5명 중에 1명 미만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열 구간으로 좀 들어왔죠. 그래서 7월달 8월달에는 이 정도 올라갔으면 좀 고점 찍고 증시가 단기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인데 꼭 그렇다고 과열이라고 더 떨어지지 않고요. 생각보다 증시는 항상 과열이 오래 유지되기도 하고 공포가 오래 유지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단기 타이밍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정도로 참고하시는 지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긍정 요인도 말씀드렸고 부정 요인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리포트들을 쭉 읽어봤을 때는 조금 걱정하는 리포트들이 다수더라고요. 신기하게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정리해왔는데 이거는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읽어보실 만한 것들만 가져왔습니다만은 여기도 보시면 한쪽에서는 또 너무 기대가 앞서 나갔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나 그동안 못 올랐던 주식들이 오르는 건 가능한데 지금 대형주나 빅세븐이 또 추가로 막 11월처럼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진입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산타클로스의 조기 출근인데 이미 12월 오를 것까지도 거의 먼저 땡겨서 한 달 동안 랠리를 했다고 할 정도로 좀 과도하게 앞서간 건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항상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됐고 심지어 이제 여기도 보시면 산타는 벌써 왔다 감이라는 주장의 레포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산타가 미국에 이제 왔다가 다시 가고 있습니다. 가면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산타가 이제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디 갈지 모른다. 미국에 왔긴 왔는데
여기 보시면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대만 뭐 유럽 아시아 쪽인가 본데 여기로 가야 되나? 다시 미국으로 가나? 막 이렇게 리포트가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국내 증권사 뷰는 약간 과열이어서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흥미로워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요 내용이고, 심지어 이제 강세론자 톰리 형님조차도 올해 내내 상승을 주장해서 결과론적으로 맞추게 된 톰리 형님조차도 12월은 조금 지그재그인데 결국 연말에 4,800 전고점, 증시 역사상 최고점 뚫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12월에 조정받을 때마다 살아라고 했는데 변동성은 좀 있다. 지금 약간 숨고르기는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그 요인이 이제 12월부터 뭐 예를 들면 FOMC 금리 결정도 있고, 그 전후로 원래 기대와 실망 때문에 변동성 커지잖아요. 뭐 12월 물가, 12월 실업률 이런 것 때문에 뭐 실망, 온탕, 냉탕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그재그 장세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연말에 가면 고점 가 있을 거다라고 긍정적인 뷰를 밝혔지만 12월에 조금은 쉬었다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맞추겠습니까만은 근거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지표에 따라 좀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고, 이 톰리의 주장이랑 통계 계절성이랑 똑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올해 증시가 정말 계절성을 잘 타거든요. 딱 연초에 부진한 거, 2, 3월 부진한 거, 10월 달에 부진한 거, 그리고 연말 랠리 하는 것까지 똑같이 가고 있는데, 이대로 만약에 정말 계절성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올라줄 건데, 보통 12월 한 달간의 움직임이거든요. 12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좀 부진하고 진짜 산타 랠리는 12월 중순부터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계절성이 그렇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살짝 꺾였다가 올라가죠.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냐면은 올해는 계절성을 잘 따라가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이대로 정말 가준다면은 12월 초에 조금 조정받을 때 숨고르기 좀 하고, 단기로 많이 열심히 뛰었으니까 급등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산타 정말 그 크리스마스 연말 훈훈하게 쭉쭉쭉 올라가서 전고점 간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맞아줄지. 일단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끝나고 이제 벌써 내년인데요. 내년도 올해 취임 3년 차였죠. 2023년 6입니다. 올해 마침 제일 좋았거든요. 이 4년 사이클 중에 제일 좋은 게 3년 차인데 올해 정말 증시 수익률이 좋았죠. 3년 차 맞췄고 내년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얘가 2023년 1위라면 2024년도 수익률이 2위에 달할 정도 좋기 때문에 또 이대로 가준다면은 기분 좋은 또 내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 부침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당연히 뭐 일직선으로 오르는 건 아니니까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럴 때 또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래서 내년에 대선이 있고 전 세계에 40여 개국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총선, 대선 다 포함해서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나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또 전 세계 유동성 풀리겠죠. 그래서 글로벌 채권 지수는 이미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 푼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는 전 세계에 돈이 풀리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채권이 오른다는 얘기는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고,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돈이 풀린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미 방향을 좀 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돈이 풀리겠구나, 내년 선거나 부양책 이런 것들 통해서 재정 통화 다 풀겠구나,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증시는 항상 이런 것들 앞서서 움직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반대로 올해는 괜찮은데, 올해까지는 오케이인데 내년 2, 3월 정도에 조금 한번 출렁일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신영증권에서 낸 건데, 신영증권이 좋은 게 좀 보수적으로 항상 뷰를 보여주는데 리스크 체크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악재들을 내년으로 다 밀어놨다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로.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부가 채권 찍어내고 이런 것도 일단은 올해 안 하고 내년으로 다 밀어놔서 그 내년 상반기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셧다운도 해결된 게 아니라 임시로 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연방정부 뭐 셧다운이나 정치적인 싸움이 다시 커지면서 조정 핑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올해 원래 터졌어야 되는 것들을 다 내년으로 밀어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마침 또 2, 3월이 계절성으로 변동성이 안 좋은데, 요때 출렁이면 어떻게 보면은 기회로 삼고 내년 하반기는 더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저하고를 주장하는 게 신영증권의 결론이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요약은 다 해드렸죠. 사실 이게 전부인데요. 카페에 리포트 또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되다 보니까 월가 내년 전망치가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매년 보여드리는데 올해 월가 전망치는 지금까지 다 틀렸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월가가 4,300까지가 목표치였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됩니다. 한번 또 누가 맞추는지 못 맞추는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흥미로운 거는 내년에 월가는 박스권을 전망한다는 거. 지금 4,600인데 제일 높게 보는 증권사도 여기서 얼마 안 오르는 5,100이고 10% 상단, 제일 많이 비관론을 보는 JP모건도 4,200이니까 10% 하락.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0% 박스권이에요. 월가도 지금 쭉 훑어보면은 다 박스권 전망입니다. 여기서 어디 멀리 못 갈 것. 그러니까 침체가 안 오고 경제가 좋아도 많이 올라봐야 증시가 10%,
뭐 많이 떨어져도 침체가 와도 약한 침체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고려해도 10% 하락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생각이 또 맞을지 그래서 전망은 참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내년 연말에 또 이건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맨날 저장해놓고 한 번씩 저도 보거든요. 쉽지 않다 맞추는 게. 근데 지금 4,600인데 과연 누가 맞출지 한번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경제 지표들 특히 고용 보고서 실업률인데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또 너무 많이 올라도 증시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이게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실업률이 너무 나빠지면 이제 경기 침체 오나 보다 또 이럴 수도 있고 실업률이 너무 낮아도 아이고 경제가 너무 세가지고 금리를 또 안 내리겠네 하면서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래도 요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고 연준의 FOMC가 다다음 주 12월 13일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조용할 것 같습니다. 관망세. 그래서 대형주 숨고르기 한다는 좀 주장들도 많고요. 약간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대형주가 약간 쉬었다가 쉴 동안 뭐 중소형주라든지 요즘 조금 부진했던 배당주라든지 회복하고 있죠. 배당주, 뭐 채권, 다른 대체 자산들이 조금 들썩일 수도 있다. 이런 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같이 얘기해보고요. 돌아온 주에 AI 반도체, 엔비디아 경쟁사인 AMD도 이제 출시를 드디어 하는 행사를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AI 컨퍼런스 계속합니다. 그래서 AI 이슈들은 계속되고 또 들썩일 수 있다. 이렇게 캘린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긍정론, 부정론을 업데이트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유동성 기대, 연준이 드디어 돌아설 수 있겠다라는 것, 그리고 오른쪽은 리스크, 뭐 너무 앞서갔다, 아직 잠재 리스크가 많다. 이렇게 지금은 긍정론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꼭 기다리는 조정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주식 투자 해보시면은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약간 꼭 기다리는 조정은 잘 안 오고 올랐으면 할 때는 또 떨어지고 참 여기 보시면 곰 그림이 재밌는데 곰들이 하락을 뜻하거든요. 하락론자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조정을 기다리는 곰들 아무리 기다려도 조정이 안 오지 이러는데 너무 그림이 귀여워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아무튼 타이밍 맞추는 건 그만큼 어려우니까 분할 매수로 좋아하는 주식 시장 지수 모아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괜히 좋아하는 주식 분할 매수 안 하고 기다렸다가 또 올라가면 그것도 약간 속쓰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은 정말 맞추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지금 12월 됐기 때문에 12월도 캘린더 업데이트 했고 이것도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 이걸로 보셔도 되고요. 12월은 역시 FOMC 내년 연준의 전망이 나오겠죠. 이게 주목받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글로벌 주요 이벤트 리포트 나온 건데 제가 키워드만 요약해놨는데요.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이건 다시 제가 캘린더로 정리해드릴 거라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대선, 뭐 애플이 메타버스 기기 공개하는 거, AI 스마트폰 기기, 온 디바이스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 바이오 쪽 한번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 가끔 어제 증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좀 빠르게 확인하고 싶으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많이 올랐고 또 어떤 종목들이 급락했는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오늘 주목받은 테마 여기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종목들과 테마가 핫했는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발표 이슈 때문에 자동차나 2차전지, 폐배터리 이런 쪽 관련 주식들이 관심을 많이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테마의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지 반대로 어떤 테마가 부진했는지 상승 하락률 순으로도 한눈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한번 스스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